나는 철제 서랍 안에서 다시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잊은 줄 알았던 감각이 손끝을 타고 되살아났습니다. 서랍은 다소 뻑뻑하게 열렸고 그 안에서 나는 오래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철과 종이 그리고 비밀이 혼재된 그 냄새는 단 한순간에 나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노트 위에 붙어 있던 낡은 라벨에는 딱 한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R. 내가 다시 이걸 꺼내야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박수진입니다. 올해 73. 시기골 외딴 마을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책을 좋아하는 할머니쯤으로 여기지만 사실 나는 과거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최초의 여성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특전사 중 최고만 뽑는다던 707 특임대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특수작전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국정원으로 파견되어 블랙 요원으로 35년 근무 후 퇴직하여 지금은 이 헌책방을 운영합니다. 그때 내 암호명은 날. 그 당시 존재조차 비공식이었던 인물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그 중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팔에 선명한 자국이 생긴 날, 나는 다시 과거의 나를 깨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딸 이름은 장윤서이며 15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울며 돌아오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학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멍은 점점 더 짙어졌고 윤서의 표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아이를 보며 나는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을, 이 학교,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골 동네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권력과 무관심이 만든 오래된 썩은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장도현이라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 교육청 감사과장 장인규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입을 닫고 있었고 선생님은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며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움직이면 반드시 무언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 내가 배운 진리입니다. 첩보 요원으로 일할 때 나는 언제나 조용히 움직였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그리고 윤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검은 노트를 펴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내가 과거에 썼던 암호명들, 접촉 가능한 인물들, 그리고 비밀 루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돼 색이 바른 글자들이었지만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기억을 지운다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침전된 채로 단 하나의 자극만으로도 완벽히 떠오릅니다. 나는 칼리번을 호출했습니다. 칼리번, 본명은 정도환. 국정원 시절 나와 함께 여러 비공식 작전을 수행했던 암호 전문가입니다. 그는 나와는 달리 기술과 정보의 영역에 특화된 인물이었고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정보를 만들어내고 진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도현이라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 전체를 무너뜨려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익명으로 구성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칼리번, R입니다.
작전 재개 요청. 대상 장인규 미지 연계자. 우선 접속 라인 비복구 필요. 몇 분 후 짧고 간결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R. 준비 완료. 라인 B는 3일 내 복원. 구체 정보 요청 바람. 그 순간 내 가슴은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다시는 펼치지 않을 거라던 그 노트를 나는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건 마지막 작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전입니다.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손녀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누구나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 조용한 여자가 한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요원은 언제나 조용히 단 한 번 움직이니까요. 검은 노트 마지막 작전. 딱 봐도 어딘가 이상한 윤서의 침묵, 점점 작아지는 말투. 그리고 팔에 생긴 푸른 멍 하나. 그 작은 흔적 하나가 내 모든 것을 다시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박수진입니다. 모두가 평범한 시골의 책방 주인이라 여기는 할머니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국정원 최초의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코드명 R.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았고 내 정체는 언제나 음지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서를 돌보며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나는 그저 오래된 책들 틈에서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윤서의 팔에 남은 멍을 보았을 때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 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체념.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다이어리 속 반복되는 이름, 도현은 마치 구조적 폭력의 신호 같았습니다. 방에서 몰래 꺼낸 다이어리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도 도현이가 내 가방을 가져갔어. 복도에서 선생님이 봤는데 그냥 지나가셨어. 다음 주엔 학교 안 가고 싶다. 무심한 듯 써 내려간 말들 속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장도현이라는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동시에 담임 오민서, 그리고 학교, 교장의 이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마을 학부모 채널, 교육청 연락망, 주민정보 등을 통해 도현의 아버지가 장인규, 현직 교육청 감사과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폭력 뒤에는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은 학교 전체를 조용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나의 과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과거 접촉했던 정보원, 익명 암호 계정, 작전 라우팅, 코드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내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코드명 칼리번이었습니다. 정보전 설계자였고 국정원 내부의 암호 해독 심리전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내 메시지를 받았고 학교 후문 창고가 감시 사각지대라는 정보까지 바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폐창고 내부의 전원선, 콘센트, 폐기된 청소기 틈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책방으로 돌아온 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창고 내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도현과 또래 아이들이 저학년 한 명을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그 영상 속에서 약탈당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리고 웃고 있는 가해자.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이미 이 일이 단순히 윤서 한 명의 문제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도현은 반복적으로 후배들을 협박했고 학교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오민석 담임도 교장도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증거 수집을 계속하며 윤서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학교 어때? 윤서는 수저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윤서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 할머니는 지켜보고 있어. 윤서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누군가에게 반복되고 있을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윤서에게 직접 카메라를 채워야 하는 순간도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윤서의 친구 목록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민서, 그리고 다른 반의 현우. 윤서와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입니다. 윤서의 다이어리에서 이 세 명의 이름이 유독 자주 언급된다는 걸 알게 된 건 장도현이라는 이름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무리하게 윤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혹은 윤서를 통한 자연스러운 연결.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이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중 가장 접근이 쉬운 유진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윤서를 통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많이 긴장한 눈치였지만 내가 조용히 음료를 밀어주며 말없이 기다리자 조금씩 눈빛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현이 때문에 만나신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천천히 들려줄래? 유진은 처음엔 입을 열지 못했지만 잠시 후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입을 떼었습니다. 도현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친구들을 괴롭혀왔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외면해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현의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나 장난 정도는 애들끼리 해결하게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 유진이 돌아간 후 나는 바로 민서와 현우에게도 접근했습니다. 그 아이들 역시 겁을 내고 있었지만 유진의 증언을 들은 뒤여서인지 비교적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수첩에는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행동 패턴, 선생님들의 묵인, 학교, 시설의 사각지대까지. 나는 마치 수사망을 좁히듯 데이터를 정리했고 칼리번에게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윤서에게 직접 카메라를 부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내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위험을 맡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엔 다른 피해자들만 있었고 윤서가 직접 피해를 당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나는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용기 낼 수 있을까?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윤서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요? 나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다음 날 나는 칼리번이 보내준 초소형 카메라를 교복 단추에 숨겨 장착해 주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4K 해상도 24시간 녹화 기능이 있는 고급 장비였습니다. 사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그 기계는 과거 작전 때도 자주 활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가 복도 구석에서 도현에게 몰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가져왔어? 도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가져온 거 없어.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 역시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할머니 책방 돈 많잖아. 그 말과 함께 도현이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모으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은 곧 올 테니까요. 카메라는 그 이후로도 도현의 협박과 폭력이 이어지는 장면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내일까지만 원 안 가져오면 진짜 가만 안 둬. 그 말 한마디에 윤서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칼리번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타깃 정보 완전 확보. 다음 단계 실행 가능. 계획대로. 칼리번은 짧게 답했습니다. 언론 루트 열었습니다. 투고는 언제든 가능. 나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그 아이를 위한 마지막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언론, 교육청을 향한 압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서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윤서는 그저 할머니가 여전히 책방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줄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그날까지 나는 단 한 걸음도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알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나는 급기야 새로운 증거가 담긴 USB를 내밀었습니다. 윤서를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 도현의 협박과 폭행, 그리고 교복 단추 속 카메라가 기록한 증거. 이 모든 자료가 이 USB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상대방이 교육청 감사과장이라서요.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확인. 그 말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경찰서를 나와 곧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학교였습니다. 윤서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후 나는 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문을 바라보다 노크를 했습니다. 교장은 마지못해 나를 맞았습니다. 박수진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저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료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도현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영상과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나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윤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진, 민서, 그리고 현우까지 최소 5명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장은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고 아직은 정식 절차라뇨? 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의 팔에 멍이 들고 교복에 피가 묻어 있어도
절차만 말하십니까? 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기록될 겁니다. 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 오민석에게도 직접 증거를 들이밀었고 그는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조용히 오민석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윤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오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아버지가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윤서의 교복에 묻은 피, 도현이 밀치는 장면, 그리고 눈물 흘리는 저학년 아이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꺼냈습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오민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칼리번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제 언론 루트 시작해도 좋다. 공익 제보자 계정도 준비해달라.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기사 게재 시작. 그날 밤 나는 윤서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웃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거야.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씻고 방에 들어간 뒤 다시 책방 구석에 숨겨놓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장인규의 과거 경력과 그가 근무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벌어진 내부 비리 관련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공직에 임용되기 전 어떤 인맥을 통해 포지션을 얻었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새벽 공익신고서와 제보 자료를 묶어 검찰에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칼리번은 익명 루트를 이용해 여러 언론사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시 모 중학교 교육청 감사관 자녀에 의한 반복적 학교 폭력 학교 교사 조직적 은폐 정황 드러나. 기사는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 충격, 그리고 공감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윤서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녀가 모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작전은 누군가를 상대로 한 복수가 아니라 내 손녀를 위한 정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조각. 도현의 직접적인 고백을 끌어낼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점점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내 눈을 피하던 아이는 이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질문을 던지면 고개를 떨군 채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숨을 쉴 구멍이 막히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고 나는 그 모습을 따라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었고 정오가 지나도 윤서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도 오늘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데 복도에서 학생 하나가 선생님에게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상에 누가 있어요? 저 윤서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계단을 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윤서가 더 이상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는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윤서는 무표정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얼굴엔 눈물이 마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내려오자.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더는 혼자 아니야. 윤서의 작은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공포와 절망이 쌓여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지 않았다는 듯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야. 그때 나는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국정원의 블랙요원 알로서의 감각, 그 날카로운 냉정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작전이.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신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내 옆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베란다에 앉아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내가 이 삶에서 다시 알이 되기로 한 이유, 윤서 하나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날 나는 최민국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더 기다리지 않아. 내가 직접 마무리 지을 거야. 누나,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누구였는지 잊었니? 그는 아무 말 없이 도구 상자를 들고 찾아왔고 우리는 다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검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 시간입니다. 윤서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잊고 평범한 친구들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다시 정보 수집을 시작했고 장인규가 관리하던 교육청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정황 하나. 그는 단지 아들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정이 들통날까 두려워 윤서를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교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파고든 부패에 대한 응징, 그리고 윤서에게 돌려줘야 할 존엄과 평온을 위한 복수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계획을 완성하고 검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최종 작전 개시. 검은 노트를 다시 펼친 순간 나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국가가 부르던 내 암호명. 나는 다시 그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장인규. 그는 단순한 교육청 감사관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인사 개입, 비리, 은폐, 심지어 입찰 브로커들과의 커넥션까지 연결된 기록이 있었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허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최민국과 나는 연락 가능한 몇몇 옛 동료들에게 접근했고 그중 노을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인물은 지금 국세청 조사국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연락을 받고 단 2마디만 남겼습니다. 자료는 확보해 드릴게요. 단, 추적은 직접 하세요. 그리고 3일 뒤 장인규가 조작한 예산 내역, 위장, 자문비 지급 서류, 수상한 통장 흐름을 추적한 문서가 내 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교육청을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의미 없었습니다. 이 구조를 깨는 데 필요한 것은 언론과 검찰이었습니다. 나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지역 유력 신문사와 공익제보 전문 채널 2곳에 자료를 보냈고 곧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에 우편으로 USB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서가 괴롭힘 당한 장면, 도현의 협박, 학교와 교사의 무시, 그리고 장인규의 교육청 비리 내역까지 정리된 영상과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며 모든 자료는 검증 가능한 정식 출처로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내 손녀를 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회복 중이었고 나는 윤서가 절대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매 순간 세심하게 움직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이 다시 시작되었고 윤서를 괴롭히던 도현은 징계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쥐고 있던 지위와 명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최민국은 조심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누나, 이번엔 좀 거세게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누굴 봐줘? 누구를 이해해? 드디어 첫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아들 관련 학교 폭력, 은폐 정화, 부당 자문비 수억 원 지급 지역 비리 커넥션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됐고 오후엔 중앙 뉴스 채널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엔 장인규, 학교 폭력 은폐, 익명 제보자라는 단어들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학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육부 장관은 즉각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러나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인규. 그는 그날 오후 6시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급히 교육청에서 퇴근한 채 사라졌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 발 물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윤서가 다시 어두움에 갇히지 않도록. 윤서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윤서도 지킬 수 있도록. 그날 밤 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빛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인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언론 카메라 수십 대가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들은 소리쳤습니다. 교육청 감사관님,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사실 인정하십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장인규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가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공문서 위조, 자금 횡령, 부정 입찰 개입 정황이 확보되었으며 추가 혐의로 학교 폭력 은폐 공모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나는 TV 화면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1차 목표 달성. 작전 진행률 85%.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현은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피해 학생들이
직접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비롯한 민서, 유진, 현우까지 모두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그게 이번 작전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교실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복도에서도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때의 왕은 이제 빈자리를 남긴 채 흔들리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이 교무실 앞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윤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흐름을 바꾸었는지, 누가 언제 그녀를 지켜왔는지, 그건 아직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는데 집중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는 소통의 날이 생겼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짝을 이루는 멘토링 제도도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실은 정식 상담 인력을 배정받아 운영되었고, 윤서는 스스로 상담실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한 어른의 결심은 세상 전체의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서가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 이젠 괴롭힘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어제 나한테 사과했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나는 조용히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란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강한 사람이 하는 거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다 용서하진 못했어요. 그치만 이제 저한테서 힘을 뺏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먼저 그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점점 더 위로 향했습니다. 장인규의 혐의는 구속 기소로 이어졌고, 그와 연결된 지역 브로커, 출판 계약 이권, 교장 승진 커넥션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내부 감사관들도 대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종료, 대상 무력화, 보호자 임무 완료. 그리고 그날 밤 윤서가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하는데 저 할머니 이야기 써도 돼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과장하면 안 돼. 진실만 써야 해.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만 써도 할머니는 이미 제일 멋진 영웅이에요. 윤서가 다시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나의 마지막 작전을 완성시키는 열쇠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어둠 속에 웅크려 울던 아이는 지금 햇살이 드는 교실, 한쪽 창가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사임했고 오민석 교사 역시 일정 기간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윤서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학교폭력 재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64개의 학교에서 유사한 은폐 시도가 드러났고 교육부는 특별감찰팀을 꾸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변화가 내 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윤서를 구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가 어딘가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책방 주인일 뿐입니다. 며칠 전엔 근처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책을 빌리러 와서 말했습니다. 박수진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폭력 예방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윤서 할머니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분은 아쉽다며 웃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국화차를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언론에선 내 정체를 파고들려 했지만 칼리번과 검찰 협조 덕에 모든 내역은 익명의 공익 제보자로만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한 책방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삶이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윤서가 밝게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제는 그게 내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옛날의 군인이었어요? 나는 책장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아주 오래전에 나라를 위해 일했었단다. 그럼 영화 같은 작전도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야. 진짜로 영화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 윤서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난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그림자도 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북정원 블랙요원알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먼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고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UCC 공모전에서 최우 수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멘토링 제도, 소통의 날, 상담 시스템 개편안을 제안했고 그것이 실제로 학교 규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나는 상장을 들고 들어오는 윤서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이젠 너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겠구나. 윤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사회 선생님이 될까 봐요. 약한 사람들 편에서 도와주는 일,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 작전 종료라는 말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을 때 과거는 무기가 된다. 그리고 나는 노트를 다시 봉인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 그 작은 아이의 웃음과 평온, 그것이 내 모든 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든 어떤 작전을 수행했든 결국 나는 그저 윤서의 할머니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합니다. 윤서가 교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웅이라는 글을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지만 윤서가 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들린 원고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었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윤서를 바라보았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이젠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아이가 윤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멋져.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어떤 작전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국정원에 있을 때도 늘 드러나지 않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수행한 수많은 임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담임 교사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수진 어르신, 아이가 정말 강하네요. 그건 분명 보호자 덕분일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강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쓰러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이라는 이름도 블랙 요원이라는 과거도 이제는 흩어지는 먼지 같았습니다. 며칠 뒤 교육청에서 공식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긴 글을 읽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태블릿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구들이 필요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교육청에 간단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응원하는 할머니로 남겠습니다. 공직도, 위원회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윤서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와 나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에 나물 반찬, 그리고 김치를 꺼내며 윤서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웃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서와 나는 나란히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무서운 것도, 외로운 것도 다 지나갔어요. 나는 윤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내가 견뎌줬기 때문이란다. 난 그저 옆에서 널 믿고 있었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윤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서 받은 온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명을 다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검은 노트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작은 화로에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긴 노트가 사르르 타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나는 그 노트를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빛이 꺼진 후 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윤서가 방 안에서 스케치북을 펴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저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작전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인생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